네, 이번 이야기는 그 조선시대 때 그 용감하게 그 여행을 떠났던 그 여성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만덕과 김금온이라는 여성인데요. 이 조선시대에는 그 부녀자들은 그 외출이나 또 여행 이러한 것은 정말 꿈도 꿀 수가 없었죠. 왜 그랬냐면은 그때에는 그 부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부모도 모셔야 되고요. 또 지아비,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이 살림살이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뭐 여행 이러한 것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이러한 그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렇게 그 어떤 그 풍습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전에 명확하게 그 나와 그 있습니다. 그 경국대전 그 형전에 나와 있는 그 조항인데요. 유생, 그러니까 선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배우는 이런 그 선비들, 그리고 부녀로서 사찰에 올라가는 자, 사족 부녀로서 산천에서 놀고 즐긴 자는 장 100대에 처한다. 그러니까 그 사족이라 그러면 그 사대부 집안의 그 부녀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뭐 사찰에 간다거나 또는 이 산천에 놀러 간다거나 하는 그 부녀자들은 장 100대를 맞는다라고 명시가 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여성들은 정말로 이것은 이 생각지도 못하고 또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어떤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그 여행을 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김만덕과 그 김금원이라는 그 여성입니다. 부인은 낮에 뜰에서 놀지 아니하고 까닭 없이 중문에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큰 집에 그 이제 그 대문 안에 있는 또 이제 중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문에도 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문에도 나가지 않는다. 고 하였으니 성인의 부도를 근엄하게 하는 것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성인의 부녀자의 도리를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위와 같다. 그러니까 본조의 부녀자들은 전조의 패풍을 인습하여 매양, 채붕, 나래 및 큰 구경거리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 본조의 부녀자들, 조선시대의 부녀자들은 전조, 고려를 얘기하는 거죠. 고려의 패풍, 그 인습을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양, 채붕, 나래 및 큰 구경거리가 있을 때마다 거리에 다투어 모여서 장막을 성하게 설비하며 혹은 누각의 난간에 기대어 얼굴을 내놓고 마음대로 보면서 예사롭게 부끄러움이 없사오니 하면서 또 부녀자들이 부녀자의 도리를 그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뒷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앞으로는 그 부녀자들이 외출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대사원에서 상소를 올린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실록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뭐 채붕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리에서 큰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양반가의 사대부의 어떤 뭐 그 부인들이, 양반가의 부인들이 이렇게 그 무대를 만들고 천막을 치고 오색 비단 뭐 이러한 그 천 이런 것들을 그 내려가지고 아름답게 꾸민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날에는 그 섣달 금음 그 밤에 이렇게 악귀를 쫓아내는 이런 의식이죠. 그런 의식들. 이런데 이제 큰 구경거리가 생기면은 부녀자들이 많이들 나가서 구경도 했었나 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모른다고 이제 막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출을 엄격하게 금기시켜야 됩니다 하고 세종이 얘기하는 이제 상소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불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이제 조선 초에부터 이렇게 이제 그 실록에도 이야기가 나와 있으면서 고려 때의 그 악풍들이 그 조선에서도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부녀자들이 마음대로 외출하고 놀러 다니고 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 세태를 갖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가운데 이제 그 정종 때입니다. 이러한 그 조선종계 이런 사회적 전반기 이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정조 때 제주도에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죠. 김만덕, 그러니까 이 부를 많이 추축해가지고 빈민들을 위해서 기부했던 이러한 그 여성이죠.
근데 바로 이 김만덕도 이 제주에서 기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 때 이제 그 일이고요. 이 김만덕은 이 어렸을 때 그 12살 때인가요? 이렇게 부모님을 여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댁에서 얹혀 살고 있고, 뭐, 그 오빠들도 이렇게 막노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막 목동일, 이런 아주 그 뚜렷한 직업 없이 이렇게 그 일품을 팔아가지고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외삼촌 집에 있다가 결국은 그 은퇴한 기생의 그 수양딸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기생으로서 이제는 살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신부의 여성이 바로 김만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만덕이 그 이후에 이제 그 객주 생활을 통해서 부를 이제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사에서는 이제 김만덕의 어떤 출생에 대한 또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다른 내용이 뭐냐면은, 이 김만덕이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부모님을 이제 여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또 이제 바뀌게 되냐면은, 생부는 안 계시고, 김만덕은 계모와 계부 밑에서 이제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갖은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 양부가 이렇게 이제 그 김만덕을 기녀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고 나서 결국은 제주 관아의 기적의 그 기생의 신분으로서 이제 올라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제주도 근처의 주민들이 김만덕을 불쌍히 여기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퍼지고 거기에 그 수령이었던 그 사또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제 김만덕을 양인의 신분으로 돌려줬다. 이제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뭐 이 출생에 대한 얘기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제주의 기녀의 출신이었고 거기에서 기생의 그 적으로 그 올라가 있었고 거기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는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조실록과 그 체제공, 그러니까 정조 때 영의정, 우의정을 했었던 그 학자이면서도 그 대신이었죠. 그 체제공이 이제 번합 문집의 만덕전이라고 해서 김만덕에 대한 이제 그 스토리, 이야기를 이제 그 썼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 김만덕이는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부모님을 여의고서 이렇게 이제 그 기생으로 되어 있다가 본인이 20살 때 자기가 양인으로 신분을 바꾸고 싶어서 제주 관아에 찾아가서 울며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수령에게 이제 그 받아들여져 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양인으로 이렇게 그 신분을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바꿨고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 객주를 이제 크게 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면은 이제 뭐 도매상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도매상보다도 어떤 이 생산물에서 물건들을 생산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팔아달라고 이제 그 김만덕에게 이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쌀이나 여러 가지 곡물들이나 이러한 그 바다에서 나는 생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위탁 판매를 이제 객주가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본토, 그러니까 땅 조선 한반도에 이제 건너서 거기서 물건도 팔고 그래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엄청나게 큰 그런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부를 축적해서 주변의 객주들한테도 이렇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부정하게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렇게 투옥도 된 적도 있었고 막 이랬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수완이 좋아가지고 이러한 객주로 생활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김만덕이는 상당히 거사한 김만덕,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795년 정조 19년이죠. 그때 이 제주도에 아주 커다란 이 태풍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생선을 하려고 했던 곡물들이 모두가 다 태풍에 휩쓸려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양에서도 이 제주도의 민을 위해서 이 쌀을 2만 섬을 내려 보냈는데 그것이 침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그 식량이 이제는 없어가지고 아사 모두가 굶어 죽고 막 이렇게 아주 끔찍한 이게 제주도민들에게 생활이었다고 해요. 그때 김만덕이가 자기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쌀 500섬을 육지에서 구해다가 이것을 제주도민들에게 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한 섬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 160kg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마가 한 80kg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마 정도 되는 그러한 용량인데 그걸 이제 약 500섬을 본토에서 사와가지고 제주도민에게 풀어가지고 간신히 그 위기를 넘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주도민에게 퍼져가지고 김만덕이가 상당히 아주 이 존경받는 인물로 이렇게 이제 제주도에서 큰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제주 목사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한양에 있는 조종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리고 해가지고 이 한양에 있는 조종에서 아주 많은 이 대신들이 이 소문이 들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 이듬해에 이제 그때 목사 유사모인가요? 그 목사가 이제는 정조에게 장계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방에 파견 나간 이런 수령이나 관찰사 이런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일이나 아니면 정기적인 보고로 임금님께 이제 문서로서 이제 글을 올리는 거죠. 보고서죠. 자, 여기 장계의 김만덕에 대한 착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가 너무너무 기특하게 생각하고 참 이 대단한 인물로 이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 목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김만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만덕이의 소원이 무언지 물어봐라.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이제 목사를 통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덕이가 다시 또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소원은 신분을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현재 독신이니까 어떤 다른 재산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나의 꿈은 육지로 나가서 한양 구경을 하고 한양 구경을 통해서 금강산을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정조에게 이제 자기 소원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정조가 또 이것을 듣고서 너무나 참 대단한 여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면은 보통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면은 양인이면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좀 높은 어떤 이런 관작도 받고 싶어 할 때고 더욱더 객주를 크게 짓는 이런 재물들도 요구할 텐데 단지 정말로 저렇게 육지로 나가고 싶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조중에 있는 신하들이나 그리고 정조에도 상당히 김만덕을 아주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 선한 사람으로서 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특별한 이러한 여성으로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는 허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조는 허락을 하고 이 김만덕에게 이제 그러니까 이 한양으로 올 수 있도록 이 말들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올라오는 동안에도 이 경비와 그리고 이 쌀과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렇게 이제 제공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이 조종이나 이 정조나 이런 또 한양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이게 이렇게 크게 알려지게 됐고 뭐라 그럴까요? 신기하게 봤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바라보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제주도민들은 한반도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민은 무태 오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인조 때 이제 출육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민은 육지로 나오기 위해서는 관아의 허가를 받고서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고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풀린 게 이제 언제 풀렸냐면은 그러니까 한
194년이나 지나고 또 김만덕이가 그 죽고 나서 사후 한 11년 후에서나야 이 큰 출력 그 금지령이 해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김만덕이가 그 자기가 본토에 가서 나는 금강산을 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화제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것을 김만덕이는 정조 왕에게 왕에게 이야기해야지만이 이것이 가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도 금지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조가 이제 허락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김만덕이가 한양에 이제 입성했을 때 한양 백성들은 얼마나 이 김만덕이를 그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경을 하고 싶었던 거죠.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그래서 그 당시 한양에서는 김만덕을 보려고 이 대신들이나 그리고 뭐 이 선비들이나 일반 백성들까지도 아주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면서 김만덕을 만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실록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 이제 정조가 이제 상을 주려고 하니까 만덕이 이제 사행하면서 자기는 바다를 건너서 상경해서 금강산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주고 나서 연로의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했다라고 실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야사나 여러 학자들이 개별적으로 쓴 책이 아니라 이렇게 임금에게 보고된 이야기, 그리고 임금이 지시했던 이런 내용들이 바로 사관들에 의해서 이제 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양에 이제 김만덕이가 들어오니까 너도 나도 서로들 김만덕을 만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로 표현하자면은 인기 스타가 됐던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상을도 거부하고 그냥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냐, 어떤 녀석인지 아주 궁금증이 이제 막 폭발한 거죠. 그리고 또 그의 선행은 아주 또 대단한, 감히 어떠한 그 한양에 있는 재물을 많고 있는 고관 대작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런 그 객주가 이제 객주를 키웠던 이 여성 김만덕이가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김만덕은 자기 스스로가 내 눈은 중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 중동이라가 뭐냐면 눈동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동자 두 개가 이렇게 이제 겹쳐 있는 걸 중동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가 중동이라고 하니까 또 더욱더 이 김만덕이의 눈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 보기를 이제 원했던 것이었죠. 그러니 많은 또 이 문신들도 이 김만덕의 눈을 보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말을 했고, 그러니까 이 정야용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이 김만덕이를 만나기 위해서 이 만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만덕과 만나가지고 직접 자기가 김만덕 눈을 들여다보고서 이렇게 다산 신문집에 또 글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동이라고 해가지고 들여다봤더니 중동이 아니었다. 그래서 김만덕이에게 너 그러면 모든 사물이 다 두 개로 보이느냐 하니까 그렇진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이 너는 그러면 중동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또 이 다산 신문집에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장약용은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김만덕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이라고 그럴 거야. 그렇게 막 치켜 세우고 모든 또 이 고관 대작들도 그를 우러러보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 이런 중동이라는 것들이 계속 소문이 퍼져가지고 정말 헛소문으로 이렇게 모두가 다 알게 됐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퍼진다. 참 어리석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약용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도 얼마나 궁금했으면 따로 요청을 해가지고 만남을 가졌겠습니까? 이렇게 그때 당시에 김만덕은 아주 대중 스타로서 이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만덕은 이제 허락도 받았고 금강산을 이제 여행을 이제 가려고 이제 모든 채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1395년에
이렇게 이제 그 제주도민의 쌀로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리고 1396년에 이제 그 한해에 들어와서 이제 금강산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가 마침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한겨울이기 때문에 정조가 너무 추우니까 이제 봄에 떠나라고 하면서 봄까지 그 김만덕이의 모든 생활을 갖다가 이제 챙기라고 이제 명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양식들을 모두 제공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봄에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봄에 또 출발하게 됐고, 그 전에 봄에 출발하기 전까지, 그리고 또 이 여행을 가는 동안 그 김만덕의 그 신분을 내의원 차비 대령 행수의녀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행수의녀로 충원을 해가지고 신분은 바로 차비대령 행수의녀로서 이제 봄까지 그 대우를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여행을 가게 됐던 거죠. 아주 큰 그 특전이죠. 큰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덕이 양인의 신분이었고 기녀 출신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그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그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왕의 명으로서 내의원, 그 궁궐에 있는 의녀들, 그리고 어의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차비대령, 그러니까 왕과 왕실의 가족들이 그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그들을 치료할 수 있게끔 항시 준비되어 있는, 대기하고 있는 이러한 차비대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의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이러한 그 의녀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행수라고 얘기할 때는, 행수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가 얻은 그 품계와 이 관직이 상응이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품계는 되게 높은데 자기가 맡은 관직은 되게 낮을 때, 또 품계는 낮은데 어떤 그 관직은 되게 높은 어떤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맞지 않는 그러한 것들 갖다가 가질 때는 이제 행수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내의원 차비대령 행수 의녀로서 추구를 해서 그의 신분을 아주 아무도 이렇게 이제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또 수의 휘하로 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의원의 그 어의 밑에 휘하에 둬가지고 바로 아무도 함부로 김만덕에게 쉽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무시할 수 없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분으로 이제 김만덕은 이 금강산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김만덕은 금강산을 이제 여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화 여행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행장을 갖추고, 그리고 모든 넉넉함, 그러니까 부족 경비나 양식이나, 그리고 가는 곳마다 관찰사들이 나와서 그녀에게 이렇게 다 넉넉한 이러한 이 경비를 제공했기 때문에 아주 호화로운 여행으로 김만덕은 금강산 여행을 마치고 한양으로 이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도로 가서 다시 객주 생활을 했던 것이었죠. 그때 나이가 58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8세 때 다시 이제 제주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객주 생활을 이어져서 했다고 하고요. 김만덕은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고요. 양아들은 있었는데 그 양아들에게 기본적인 재산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또 모두 다 이렇게 제주도 빈민들에게 기부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기리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이제 지금의 모충산가요? 원래의 묘가 있던 자리는 아니고요. 원래 있던 묘자리는 지금 제주국립박물관인가요? 거기 밑에 있던 곳이었는데, 도로공사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묘를, 사당을 만들어가지고 성역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념관, 그리고 묘탑,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묘탑 아랫부분에 김만덕 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묘 위에는 행수 내의녀 김만덕 지묘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아주 커다란 은혜를 베풀었던 김만덕에게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당을 만들어 주어서 성역화했던
곳이 바로 또 이제 그 모충사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김만덕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제주도의 빈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부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멋진 게 그 왕의 그 어떤 그 정말 은혜를 그 특전을 받고서 여행을 했던 인물이 또 김만덕입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알아볼 사람은 김금원입니다. 이 김금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순조 때의 그 여성인데요. 14살입니다. 그러니까 14살 때 그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김만덕 때 이야기했다시피 그 이제 상당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행을 가기 힘들었고, 그러한 그 외출, 여행 이러한 것들은 거의 금기시다시피 했던 그런 것인데, 이제 김금원 같으면 14살짜리 소녀가 남장 차림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이제 그 책을 쓴 거예요. 여행 기행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는 건데요. 김금원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상당히 그 아팠었고, 그래서 또 그의 아버지가 상당히 그 김금원을 이렇게 이제 그 여성적으로 키우지 않고 이렇게 막 그 글도 가르쳐 주고 바느질, 뭐 가사 이런 것들은 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 뭐 이렇게 글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아주 그 보살핌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김금원도 기녀 신분이었습니다. 기녀 신분으로서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이제 자라왔었고, 이렇게 이제 특별한 아버지에게 이렇게 유교경전이나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배워서 공부해서 글을 깨우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행문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고금의 어떤 그런 그 역사서, 경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던 인물이 이제 김금원입니다. 이 김금원은 상당히 여행을 막 가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결국은 끝내는 허락을 받고서 이제 여행을 떠났던, 그리고 여성이었기 때문에 남장 차림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던 그런 그 소녀였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이 바로 이제 기행문 호동설악기에 그 본인이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호동설악기라는 건 뭐냐면 호서지방, 뭐 충청도의 그 충북의 단양, 뭐 제천, 뭐 그리고 금강산 그 경포대 뭐 이런 곳에 관동 그리고 또 이 관서지방,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 평안도, 평안도, 황해도 막 이런 쪽에 여행, 그리고 그 락은 이제 낙양,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양으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쓴 그 책이다. 그래서 호동설악기라는 그 기행문을 남겼던 것입니다. 14살 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부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불행이지만 하늘은 나에게 산수를 즐기는 어진 성품과 눈과 귀로 듣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또 이를 글로 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여자라 태어났다고 귀방 깊숙이 틀어앉아 여자의 길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14살짜리가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규방에만 박혀 있다가 이렇게 식견을 넓히지 못하고 사라진다면 얼마나 불쌍한 그 여자인가. 뭐 이런 이제 그렇게 이제 여성으로서의 자기의 그 어떤 그 한스러움,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욱더 많은 것을 식견을 넓힐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소연을 막 이렇게 하는 이 풍의 이제 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는 여행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세상에 갇힌 새가 나와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고 천리매가 굴레를 벗고 천리를 달려는 기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할 정도의 어떤 그 문학적인 이런 소녀였죠. 또 한편으로는 이 김금원에 대해서 김금원의 여행이 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편으로 다르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당시에 김금원인 원주 가명의 기녀 신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대부들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그 가명에 있는 관철사나 아니면 수령이 이렇게 그 여행을 갈 때
보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갑니다. 뭐 이렇게 뭐 그 시녀들도 가고 또는 뭐 승려도 같이 가게 되고 또 뭐 선비들도 따라가고 뭐 여럿이 함께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마 그 같이 갔던 기녀는 아니었느냐라고도 또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같이 갔을 때 이 김구머니가 이렇게 막 그 시녀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마시고 먹을 갈아서 뭐 시를 그 썼다 하고 하거나 아니면은 휘장이 쳐 있는 가마에 앉아 있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돈을 주고서 백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뭐 밴댕이 같은 종류의 고기인가 봅니다. 그거에 회를 쳐 먹었다. 어느 뭐 절에 가가지고 진수성찬에 산채를 먹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자 갔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지 못할 텐데 어쨌든 글에는 또 이렇게 또 글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녀 신분으로 따라간 것은 아니냐라고 또 추측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김구머는 자기 그 호동 설악기에 나와 있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자기가 이제 14살 소녀로서 남녀 차림으로 갔다고 이제 그 또 글들이 나오거든요. 그 14살 소녀의 어떤 그런 그 감성으로서 시와 기행문이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글 문장이나 이 시들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또 의구심을 이제 갖게 됐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그때 다닐 때마다 그 자기가 남겼던 시들을 나중에 모아서 이제 그 호동설악기라는 책에 이제 다시 또 본인이 이제 옮겨 적은 거거든요. 이제 출발할 때입니다. 때는 춘삼월, 내 나이 14살. 머리를 동자처럼 닦고, 그러니까 남자아이처럼 닦았다는 거죠. 그리고 술이 앉았다. 그 제천 의림지를 찾았는데, 애교 띤 꽃들은 웃음을 터뜨리려 하고, 꽃다운 풀들은 안개 같았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여행지가 제천 의림지였나 봅니다. 이제 거기서 이런 꽃들을 보고, 또 저렇게 또 이제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천에 갔다가, 이, 단양 8경 중에 하나인 청풍의 옥순봉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또 시를 남겼다고 하는 겁니다. 칠원절구겠죠? 당연히 한문의 칠원절구인데 이제 이런 뜻이에요. 또 시인들은 풍을 읊느라 잠시의 틈도 없고 조물주는 인간을 시기해서 산 밖으로 쫓아냈네. 이 산새는 산 밖의 일은 알지 못하고 봄빛은 숲속에 있다고 지적이네. 그러니까 산새는 그 산 밖에 이런 관심도 없고 그 안에 있고 또 봄 햇살, 봄 풍경 이런 것들은 봄의 아름다움 바로 숲속에 있다라고 새들은 또 막 지적인다. 뭐 이런 뜻을 갖다가 갖고 있는 시를 또 지은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시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이 울진인가요? 울진 거기에 가서 그 월성 그 봉에 올라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덧없는 세상. 사람의 삶이 가련할 뿐, 뭐 이러한 인생 다 산 사람이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을 이러한 그 풍경을 또 보면서 이렇게 이제 남긴 글들이 또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이 김구머는 이렇게 이제 제천에서 이렇게 단양팔경을 지나서 또 이제 관동팔경 있는 데까지 금강산, 경포대 있는 여기까지 전부 다 구경을 하고 이제 그 원주로 다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소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첩이죠. 첩 17살 차이 나는 이러한 사람에게 첩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두 번째 여행을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기회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헌종 때 평안도 부윤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의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남편을 따라가지고 이제 여행을 이제 경기 이부, 황해도 그리고 평안도까지 쭉 가면서 이제 또 기행문과 또 시문들을 이제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한편으로는 여행을 좋아했던 여성이었는데 또 한 번에 이렇게 이제 행운을 얻게 돼서 이제 남편과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들어와서 거처했던 곳이 용산에 있는 한강변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남편이 김덕희인가요? 그럴 거예요. 김덕희 남편이 이제 별장을 짓는데 그 별장이 3호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은퇴를 하고 별장에 이제 있으면서 이제 같이 이 김금원도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이 시사, 그러니까 시단, 시를 어떤 그런 문인들의 모임을 결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제 김덕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오정 시사라는 이러한 그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시회를 이제 주도했던 인물이 또 이 김금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김금원은 이 시회를 주도하면서도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을 했냐면은 그 당시의 소실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첩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아마 자기의 그 여동생도 이 소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여동생도 이 시회에 함께 참여하고 또 이 시문인을 꽤나 한다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그 소실의 신분 사람들과 함께 이런 그 시를 짓고 이러한 그 문인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삼오정 시사를 이제 이끌어 나갔고요. 이게 하도 이제 그 유명해지니까 이 남성들도 함께 교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이 삼오정 시사의 모임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바로 이때 이제 기행문을 만들게 됐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 기행문을 만들면서 이제 14살 때 떠났던 그 여행길에서 썼던 시들, 그리고 문장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을 다시 간략하게 모아 쓴다라고 하면서 이제 책이 이제 기행문이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정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김정희가 추사 김정희가 상당히 그 당시에도 글 꽤나 쓰고 그림 그린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독설가였던 사람이 또 김정희였는데, 이 김금원이 썼던 책을 보고서 아주 감탄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문 중에 이러한 인물이 있었다는 걸 몰랐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 이렇게 비단 같은 마음에 이렇게 그 마음속에는 거대한 바다와 높은 산이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찬탄을 했던 그 사람이 또 김정희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저술동기인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일도 스쳐 지나가며 눈 깜짝할 사이에 꿈에 불과하다. 글로 전하지 않으면 누가 지금의 금원을 알겠는가. 죽는다는 건 관점에서 보면 천지도 한순간이요, 평생의 일 헛된 것으로 함께 돌아가는 것은 평생의 꿈이라. 마침내 붓을 당겨 유람의 전말을 대략 기록하니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나온 말이 이제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쓴 시와 글들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을 대략 간략하게 모아 다시 남긴다 하면서 이제 그 저술 동기까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김금원이가 14살 때 여행을 갔던 것, 그리고 돌아와서 29살 때 다시 결혼을 해서 그 소실로 이 관서지방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와서 삼오정 시사의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행문, 이 책을 남기고 이제 그 다음에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지지 않게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철종 때 아마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금원도 이제 어떤 여성이 아닌 이 여성으로서 여행을 가고 싶은 어떤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을 실행에 옮겼던 어떤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나의 행적을 알리고자 했던 여행 작가로서의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더욱더 강하지 않았었나라고 조선시대의 많은 대다수의 어떤 부자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김만덕과 또 이 김금원이라는 인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